대부분 그게 있어. 이번에 리딩 시험 되게 어려웠어요. 이번에 리딩 시험 되게 쉬웠어요는 어디에서 판단이 되냐면 얘네가 이렇게 순서대로 내는 문제라든지 키워드를 분명히 주는 문제들은 체감하기에 되게 쉽게 느껴지거든요. 바로바로 풀리면서 어디에서 나왔는지. 근데 이게 동의어 처리해놓고 뭔가 순서대로 나오지 않고 뒤죽박죽 나오는 문제들을 조합해서 하면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다들 되게 체감하는 부분이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맞는 개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쉽다고 느끼면 막 맞는 개수도 막 대여섯 개 막 올라가고 어렵다고 느끼면 막 대여섯 개 떨어지고 막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체감하기에 내가 이렇게 되게 시간도 모자랐고 뭐 이렇게 찾아내는 게 되게 쉽지 않았어 라고 했을 때 어렵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똑같아. 어려운 거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날 시험 본 사람 다 어렵기 때문에 그 점수는 픽스돼 있진 않아요. 무조건 30개를 맞으면 지금 7.0이 나온다? 경우에 따라서 28개 맞아도 7.0이 나와요. 31 맞아도 7.0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개수가 다 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캠브리지라고 하는 게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새로운 문제를 여기에서 시험에서 출제하는 게 아니라 이미 테스트를 진행했던 문제들을 가지고선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40문제가 평균 몇 점 정도가 지금까지 스코어로 나왔으니까 그 개수로 줘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 40개는 보통 7.0 맞는 애가 31개부터다. 28개부터다. 이 기준이 같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서 뭐 평소보다 한두 개 더 틀렸다. 그래서 점수가 0.5점 떨어질 거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 평균에 맞게끔 계속해서 이제 그 맞는 개수가 결정이. 리스닝도 마찬가지고. 리스닝과 리딩은 시험이 어려우면 당연히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떨어지는 거고 쉬우면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라이팅하고 스피킹은 그렇진 않아요. 라이팅하고 스피킹은 라이팅이 어렵다고 점수를 채점하는 사람이 더 주거나 뭐 덜 주거나 이럴 수는 없는 그 시험이죠. 스피킹도 마찬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채점을 하게 되는 그 점수들이니까 전체 평균을 보고선 점수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라이팅하고 스피킹 같은 경우. 그래서 막 라이팅 같은 경우, 스피킹 같은 경우 뭐 점수 잘 나오려면 뭐 저쪽 부산 가서 보고 막 대전 가서 보고 막 필리핀, 일본 가서 보면 뭐 점수 잘 나온다더라. 막 유학생들 유학 중에 막 한국에 들어와서 보면 시험 점수 잘 나온다. 조금 있겠죠. 네. 서울에서 강남에서 시험을 보면 수준이 제일 높은 한국에서 제일 높은 학생들이 있는 곳이 강남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맨날 뭐 6.0 받았어 스피킹. 근데 이제 저쪽 시골 뭐 대전이나 뭐 부산 내려갔어. 그러면 거기 수준이 어떻겠어? 여기보다는 좀 떨어질 거 아니야. 그 중에 내가 딱 잘하는 6.0 하면 얘는 이 동네에서 좀 하나보네? 라고 하면서 6.5를 줄 수 있는 게 조금은 있겠지. 스피킹 부분에서는 이게 체감하는 부분에서 0.5, 사람이 채점하는 거다 보니까 이 0.5를 하는 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6점이야, 6.5야, 막 이런 거. 기분에 따라서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계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이건 6.0이야, 이건 6.5야.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로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뭐, 캐나다나 호주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그쪽 애들은 스피킹이 강하단 말이에요. 현지에 있는 애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스피킹이 지금 그 현지에 있는 애들 수준까지 못 올라간다라면 스피킹 점수가 좀 저조하게 나올 거고, 걔네가 여기 들어와서 시험을 보면 스피킹이 조금 더 현지에서 그 캐나다나 호주에서 받는 것보다 0.5점 어드밴티지를 받겠지만, 여기 있는 애들은 라이팅이 강하단 말이야. 라이팅, 어휘력하고 문법력이 강하고 아이디어가 강하기 때문에 걔네가 거기에서 뭐 6.0 라이팅을 받고 온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5.5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쪽보다는 여기가 수준이 높으니까. 그래서 똑같아. 0.5점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서 떨어지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절대 이 지문이 아까 폴커기든 아니면은 뭐 그 크롭 그로잉, 스카이 크래퍼스든 절대 안 나와. 근데 이 문제 유형들은 항상 나오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 패턴은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출제자들은 항상 문제 속에 키워드를 숨겨놓게 되고 그 키워드를 찾는 사람과 찾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파악을 하고 지문을 순서대로 읽으면서 동시에 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이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방법, 접근 방법 없고 이런 기술 없이 그냥 순서대로 푸는 사람하고 지금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사람은 분명히 0.5점에서 1점 정도의 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시간이지만 푸는 문제의 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문법이나 어휘, 력을 향상시키지 않아도 내가 기술적으로 0.5점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패시지 1에서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는 작전. 패시지 2, 패시지 3에서 한 문제씩만 더 맞추면 0.5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두 문제씩 맞출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 1점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항상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13문제 중에 10문제를 맞췄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11문제를 맞힐까지 어떻게 하면 13문제를 다 맞출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답 정리도 지금 13문제 중에 10문제를 맞췄어. 3문제 중에 한두 문제만 오답 정리하고 나머지 한 문제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모르겠다 이거 왜 이런지 그냥 버리면 돼요. 그거 붙들고선 계속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왜 답이 안 나오거든. 그리고 여러분 수준에서는 그 감당 못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40문제 중에 몇 문제를 맞췄습니다. 이거보다는 패세지 하나당 13문제에서 많게는 14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10문제를 넘겼냐 못 넘겼냐. 내가 지금 현재 스코어가 7개다. 13문제 중에 7개를 맞추면 8개나 9개를 맞출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리딩 실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60분 동안 40문제 푸는 것보다 20분 동안 13문제 푸는 훈련을 잘라서 하는 게 여러분한테 덜 부담될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20분에 13문제를 푸는 게 합쳐져서 60분 동안 40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한 패세지 13문제씩 이렇게 조금씩 이제 풀면서 리딩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부담 없거든요. 근데 40문제 60분 동안 풀고 그 다음에 오답 정리한다라고 하면 다른 공부 못 하거든. 그래서 잘라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도 효과적일 거예요. 리스닝 같은 경우도 그렇죠. 섹션 1, 2, 5는 내일 3, 4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매일 섹션 하나씩은 좀 모자르고 섹션 2개 정도씩 이렇게 잘라서 하게 되면 매일 리딩,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을 계속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이게 언어 학습은 감각을 계속 살려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되게 효과가 클 수가 있고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학원 한참 잘 다니다가 슬럼프 왔다. 아니면 집에 가서 좀 정리하고 오겠다. 해서 한 달 쉬고 돌아오면 한 달의 갭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감 끌어올리는데 한두 달 더 걸려요. 그러니까 점수가 나올 때까지 무조건 버텨야 돼. 그래서 중간에 좀 쉬었다. 일주일 쉬었다라고 하면 2주 정도 걸릴 거야. 회복하는데. 한 달 쉬었다라고 하면 한두 달 걸릴 거고. 몇 개월 쉬었다? 다시 시작이야. 그냥 다시 시작이야. 그냥 다시 시작한다고 보면 돼. 누구나 다 힘들어. IELTS 매끄럽게 되게 업돼가지고 탁 점수 찍고 나가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다 힘든 순간들을 다 겪고 참고 버티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 그 점수를 만들어내는 건데 거기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순간의 선택. 이 IELTS 그 평생 잡아주시는 내년에도 또 절 보게 되는 학생들이 없기를. 그 다음에 제가 새해 인사를 하지 않기를. 좀 있으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인데 추석은 어쩔 수 없어.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내가 여러분한테 하기 전에 다 떠나셔야 될 텐데. 예. 메리 크리스마스나 해피 뉴 이어는 거의 일주일 차이니까. 네, 구정까지 가서 세뱃돈 받으셨어요? 이런 다시 봄이 왔네요. 이런 인사. 올 여름은 어떨까? 이런 여름 다 갔는데. 짧고 굵게 해야지. 시험 영어는 짧고 굵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짧고 굵게. 그냥 짧게만 해서는 안 되고 되게 인텐시브하게 해야지 이제 시험장 가가지고 확 쏟아낼 수 있는 형태로. 그러고선 점수 나오면 끝. 이거는 필요 없어요,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전공 공부해야죠. 추가적인 질문 있습니까? 리딩 관련돼서? 궁금한 점. 일단, 오답 노트를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면, 오답 노트라고 하는 거는 그 노트를 가지고선 내가 뭔가 되게 크게 활용을 한다기보다는 그 오답 노트를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배우는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오답 노트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지문에서 문제가 나온 그 문장과 문제에 있는 그 문장을 두 개를 써놓고 이게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됐고 어떤 문법적인 변화와 어떤 동의어들 처리가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시면서 아 여기에서 이 단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똑같은 의미가 됐구나. 근데 내가 이 단어를 놓쳐가지고 빈칸을 못 채웠네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해내야 돼요. 그래서 틀린 문제는 무조건 다 오답 노트로 작성해. 이건 의미 없어요. 그냥 그런 부분에서 내가 왜 이 뭐 빈칸 메꾸기인데 이 단어를 이 문장에서 놓쳤다라고 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문법적인 이유였는지 아니면 어휘가 부족해서 그 해석을 못해서였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오답 노트 정리가 효과가 있겠죠. 근데 굳이 오답 노트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별로 이득이 없다라고 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내가 느끼는 바가 없고 이게 이 부분에서 뭔가 학습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근데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의미 없고. 그리고 어휘 단어가 되게 부족하다. 내가 단어를 좀 많이 외워야겠다라고 하면은 단어가 한두 개도 아니고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언어든 그 어휘력이라고 하는 건 동사에서 오거든요. 동사를 많이 알고 동사가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요. 그 1형식부터 5형식 중에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주어하고 동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사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다양하게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라이팅과 스피킹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동사 위주로 하면서 좀 여유가 있으면 거기에 어떤 그 명사들을 추가하는 형태로 단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부사들은 쓸데없고 동사 위주로 단어를 하시고 그게 이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단어의 품사가 될 겁니다. 동사를 많이 아는 학생이 라이팅을 잘해요. 어찌됐건 한국말이든 영어든 뭐 일본어, 중국어 다 마찬가지예요. 동사를 화려하게 다양하게 쓸 수 있어야지 말이 화려해지는 거죠. 또